보시죠. 지금, 우리가 이 신청 보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제 24페이지에 관련 판례 중에 하나 중에서 2000년 3월 24일 판례죠. 994-27149 판례 보겠습니다. 이것도 결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처분금지 가처분 기입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를 말소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걸 살리는 등기죠. 말소 회복 등기는 법원에 촉탁을 한다.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가 그 말소된 가처분 등기 회복을 구하는 소송, 그러니까 소송으로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하라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번에 그 가처분 해제 신청서를 위조해서 그래서 했다라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가 그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조된 가처분 해제 신청 가지고 말소했어요. 그럴 때 회복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집행이의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답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아니고 집행이의다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11일 날 판례. 자, 1번.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 이제 집행 취소 문서, 집행 취소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조에 이런 집행 취소 서류를 내서 집행 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은 우리가 집행이다 정도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것은 나중에 한번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쭉 가시죠 이제. 예. 그래서 다음 판례도 나중에 한번 제가 검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3번에 집행 비용. 자, 이제 우리가 집행 비용은 일단 그런데 경매를 뭐 시작할 때는 보통 이제 경매를 또 집행이니까 경매 비용을 보통 다 예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억 정도만 경매 들더라도 경매 등기 잡아서 경매에 들어가는 각종 수수료 또 신문 공고 비용 그런 또 등록 면허세 이런 포함해서 비용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그럴 때 비용을 미리 예납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납 많이 경매 신청을 진행해 주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매가 끝날 때까지 비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보실까요? 집행 비용의 종류는 거기 민사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집행에 준비하는 비용하고 집행에 실시 비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용에는 또 실시 비용에는 재판할 때 비용 또 당사자가 또 법률사무소에 다니면서 들어간 비용들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민사 집행 비용이지 우리가 소송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서 집행 비용이 아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데 또는 취소하는데 보시면 거기에 채권자 대위를 하거나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는 그런 대위나 소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행위 취소를 하면서 또 가처분을 하거든요. 가처분한 비용 또 우리가 사행위 취소하면서 뭡니까 또 원상임에 대한 비용 가서 비용 이런 비용은 집행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그 2011년 2월 10일자 판례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집행 비용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집행 비용을 보게 된다면 이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게 그 비용을 먼저 받을 수가 있지만 집행 비용을 보지 않는다면은 결국에 자기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수가 생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페이지죠. 27페이지 양가로 2번이 위에 있는 거 우리가 가압류나 가처분에 들어가는 비용도 집행 비용이지만 최근에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우리가 이제 예컨대 직무대행자를 뽑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보통 상법상이라든지 또 상업등기법상이라든지 이렇게 그 직무집행 정지를 시켜놓고 어떤 대표이사가 뭐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직무집행 대행을 그죠? 대행자 뽑게 되고 전역하게 되는데 그때 직무집행 대행자의 보수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는 가처분 집행비용이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 처음 파트가 잘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따라오세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그 집행비용은 이제 집행비용을 다른 말로 뭐 공익비용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채권자가 10명이라고 하면 그 10명 중에서 그 중에 어떤 한 명이 먼저 집행을 해서 나머지 9명이 그 사람이 들어간 비용 때문에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집행비용을 왜 우선 빼주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공익적인 편에서 그 자기가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공평하게 그 비용을 어차피 드렸을 테니까 그 비용을 먼저 빼주자라는 것이 이제 공익비용이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공익비용이라는 말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53조에 나타나서 공익비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도 대신해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대신 어떤 채무자를 대신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집행 비용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서 하는 비용도 공익 비용이지만 집행 비용이지만 대신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뭐냐면 대불 한마디로 대신 지불하는 비용도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집행 비용을 보자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조문에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주는 당연히 그 토지에 대한 지료,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내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그 땅주인한테 한 달에 월세를 이렇게 차임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 식당 건물이 채권자들한테 경매가 돼서 그죠? 경매가 됐는데 지금 그 건물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요. 지상권, 땅에 대한 지상권인가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료를 내거나 차임을 안 내게 됐을 때, 그때 누가 그 압류 채권자, 즉 가로 안에, 그런데 또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났을 때는, 우리가 물론 이때 압류는 그 우리가 배당요구 종기 뒤에 들어오는 압류 채권자는 제하고요. 하여튼 그러한 압류 채권자라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렇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지료나 차임을 변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비용은 우리가 집행 비용으로 봐서 제일 먼저 공제해 준다는 것이 이제 요게 우리가 얘는 규칙 45조 얘기고요. 한마디로 그 압류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지료다 해서 우리가 이 공익 비용하고 대불 비용은 몇 번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집행 비용은 이제 내가 압류를 하거나 또 경매를 넣거나 할 때 미리 집행 비용을 예납을 해야지 해주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미리 돈을 내야 됩니다. 물론 채권자가 내고 나중에 우선 받는 꼴이죠. 그래서 예납을 하는 비용이다 되고요. 예납자는 이제 예납자는 나번에 민사 집행을 신청한 사람, 즉 경매 신청의 압류 채권자 등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나 지단체, 공공단체일 때는 우리가 예납 의무가 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라도 예납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특이사항이죠. 특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제가 쭉 뭐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거기 지금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다음번에 법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 비용은 이제 원래 그 비용 개개 행위할 때마다 예납을 하지만 보통 집행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집행 끝날 때까지 보통 집행 종료할 때까지 비용을 근데 뭐 3억이다 그러면 이제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일관해서 예납하고요. 중간에 집행이 안 되면요. 나중에 또 그걸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납을 안 했다. 예납 불이행했다면 당연히 집행을 진행할 수 없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납 기간이 지났는데 또
그래서 신청을 가거나, 그럴 때는, 경매 신청을 가거나, 또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취소하기 전에 돈을 이제 냈다면, 각하나 취소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즉, 우리가 보통 예납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당사자가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뭐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또 각종 신청할 때 수수료, 근데 인지값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건 어차피 그 인지로 내는 거니까 예납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등록세, 이런 거 그렇죠. 세금 같은 것들은 그 예납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집행 비용을 내가 냈는데, 내가 150만 원 냈는데,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것은, 일단 법률상은요, 다음 페이지에, 집행 비용은 궁극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맞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죠. 예컨대, 그 경락인이 이제, 채무자나 임차인이 안 나가니까, 그 인도라는 집행합니다. 이 인도란 것은, 그때 얘기했듯이, 물건을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돈 문제가 아니고 비금전적인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인도할 때 집행 비용이 인부가 들어가지고 예컨대 뭐 임차인이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죠? 그 인력이 한 20명 들어왔어요. 트럭으로 6개 나왔어. 그러면 예컨대 한 2천만 원이다. 들었다면요. 그러면 그 인도를 했더라도 집행 비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별도로 신청을 해서 집행 비용액 확정 2천만 원 달라는 그 확정 결정을 얻어서 나중에 또 채무자라든지 임차인한테 집행 비용을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각 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하나의 절차에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번에 부동산의 경매 같은 거 할 때는 당연히 그 경매를 할 때 아예 그냥 거기서 하는 길에 집행 비용으로 먼저 공제를 해서 상환을 받습니다. 그죠? 똑같이 유체 동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 집행 비용을 받죠. 그죠? 그래서 받게 됩니다. 그죠? 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유체 동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채권자가 뭐 3명, 4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압류가 경합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A와는 채권자가 집행 비용 뭐 30만 원, A2가 2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압류가 됐을 때 먼저 압류든 후형 압류든 하여튼 우리는 집행 비용을 추가 압류했더라도 다 비용을 먼저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다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채권 집행은 이제 압류 명령 신청하고 추심 명령 신청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일단은 물론 1번에 그 압류 명령 신청했다가 나중에 추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압류 명령을 할 때 우리가 집행 비용을 써서 내야 되는데 안 냈을 때는요. 나중에 추심이라든지 전명령 할 때는 우리가 집행 비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양에 압류 명령 할 때 집행 비용을 낼 건데 뭐 3만 원 내라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추가 전부할 때 내는 것이죠. 따라서 그 언더라인 친 것만 보시면 압류 명령을 내가 뭐 이제 5일 날 했어요. 그리고 전부를 58일 했어. 그러면 그 압류하고 전부가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면역 신청할 때 압류 비용을 우리가 그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비용을 우리가 부기에서 썼을 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금전에 아까 뭐였습니까? 뭐 인도명령. 그래서 경락인이 어떤 물건에 인도명령 같았을 때는 그 인도명령은 이제 물건에 대한 인도니까 그 인도명령 가져가면 집행비용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은 물건에 대한 인도이지 집행비용 받으라는 것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집행비용을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을 받아서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그 대체 집행 같은 경우에도 집행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철거 비용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으니까 미리 청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달라라는 선급 일종의 선급 선지급 결정을 받아서 결정문 가져와서 비용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마번의 보존 처분 집행인데요. 그 가압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압류의 집행 비용은 채권자가 소명을 해서 우리가 경매 넣을 때 가압류 비용까지 같이 앞서 비용을 같이 추심을 할 수 있죠. 그건 이제 가압류 비용이 얼마 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몇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그럼 우리가 집행 비용에 대해서 집행 비용이 너무 많다 했을 때 그 집행 비용에 대해서 이제 확정이란 걸 합니다. 그런데 집행 비용이 뭐 2천만 원 들었다. 그럼 2천만 원이 많다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집행 비용에 대한 그 즉시 항고는 우리가 사실은 소송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송상 집행 비용입니다. 즉시 항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행법 15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항소 이유서 같은 것도 항고 이유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판례 하나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판례 보시면 우리가 30페이지입니다. 가압류에서 이제 그 본압류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이제 그 물건을 샀어요. 그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때 가압류에서 본압류가 됐을 때 그 본압류를 배제하기 위해서 과연 집행 비용을 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일단 우리가 이제 A라는 사람이 그죠? 이렇게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가압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이 됐어요. 2013년에 됐습니다. 5월 2일 날. 근데 이제 B가 그걸 샀어요. 친구가 이제 그걸 알고 이거 2억이니까 이걸 샀습니다. 샀는데 나중에 가압류권자가 여기서 나중에 산 다음에 본압류를 해요. 그죠? 이 사람을 등기 못하려 가지고. 그럼 이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제 K1이 들어왔습니다. 즉, 경매가 들어갔죠. 그러면, B는 뭐죠? B는, 이때, 본압류에 들어간 비용이, 이제 본압류 할 때, 뭐죠? 이게 이 사람이, 물론 여기 아까 2억이죠? 2억에다가, 여기, 이 본압류에 들어간 비용이 예컨대 뭐 250만이다. 여기 있는 가압류 비용이 뭐 50만이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은 원금 2억에다가 가압류 비용 50만 원. 그죠? 갑이. 그 다음에 여기 250만 원. 본압류 비용 250만 원에 대해서 즉 2억 300만 원을 갖다가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B라는 사람이 경매가 들어오기 전에 갚았더라면 2억만 주면 끝날 거를 경매가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는 이렇게 요거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이때 돈을 만약에 줘도 만약에 이 K라는 사람이 돈을 안 받아요. 그죠? 안 받으면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은 결국에는 경매 취소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요 비용을 공탁을 한 다음에 제3자 이의소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투겠죠. 됐죠? 따라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31페이지에 있는 판례 박스 보실까요? 집행법 53조 1항에 따르는 그 강제 집행에 대한 비용은 그 속에는 가압류에 대한 집행 비용도 당연히 포섭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3번처럼 가압류만 된 상태에서 아직 본압류가 이행이 안 된 단계에서는 그때는 그 가압류 채권자는 그죠? 집행 비용을 받을 수는 없다. 즉 제함취자에 대해서 집행 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4번처럼 가압류에서 본압류가 이행됐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그 가압류에 대한 비용, 번압류에 대한 비용까지도 아울러 갚아야 되고요. 안 받게 되면 변제 공탁을 해더라도 돈을 갚아야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집행 비용에 그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보면은 한 서너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행 비용은 이제 집행을 진행할 때 비용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집행을 진행하다가 집행을 취하거나 집행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집행을 취하나 취소가 되면요, 집행을 진행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비용은 집행 비용을 받을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앞서서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 중에서 뭐죠? 등기를 해주라. 그죠? 그런 등기 비용에 대해서는 집행 비용이 아니고요. 또 여기서 집행 비용이 아니고 나가서 3번에 소송 비용과 집행 비용은 다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해당되지 않고요. 또 아까 4번에 별주시고 우리가 채권자 대위 또는 채권자 취소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들, 또 특히 채권자 대위를 해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 상속 등기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 등기를 대의했을 때 뭐 취득세, 채권값 다 누가 냅니까? 채권자가 내는데 그 비용도 꽤 되는데 그걸 집행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의 비용이 잘 나온다 보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5번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늦게 내서 어떤 보정 비용 같은 것들은 빼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6번에 우리가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경매 등기를 말소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집행 비용이 아니고 그 신청 채권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요, 압류권자가 뭐 A1, A2 이렇게 이중에서 압류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게 부동산 집행에서 A1이 경매 넣고 또 예컨대 뭐 거기 그 고시원이 있는데 요즘에 신림동에서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사법고시가 뭐 우리가 이제 존치 문제도 되지만 요즘에 17년부터 사법고시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림동 쪽에서는 이제 고시원들이 이렇게 경매된 게 많습니다. 하는데 그럼 그중에 임차인이 뭐 20명인데 그럼 거기서 A라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경매 넣습니다. 이번 두 번째로 또 A2라는 임차인이 또 경매 넣었어. 이렇게 여러 명이 경매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그렇게 이중 경매 넣었을 때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그 집행 비용은 그러면 우리가 뭐 경매가 뭐 A1, A2, A3 그러면요 그 집행 비용을 다 빼줍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때는 가장 먼저 그 선 집행했던 비용 그것만 예컨대 공익 비용으로 봐가지고 빼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만 예외로 이 A1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넣어줬더니 A1에 대한 돈은 갚았어요. 집주인이 취하했어. 그러면 그때는 A2에 대한 집행 비용은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선행 경매가 취하가 되거나 취소가 돼서 뒤에 거를 진행했을 때는 그때는 후행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 비용으로 봅니다. 끝으로 이제 집행 비용을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그 1번처럼 8번처럼 집행을 하게 된 그 판결문이 나중에 그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졌어요. 오히려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 3심 가서 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러한 집행 비용은 오히려 받았더라도 그걸 변상해야 될, 오히려 그저 변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뭐 내용은 많지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들 항상 내용이 많다고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첫째 그 수험에서 제일 그 일종의 덕목이랄까, 일종의 수험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남보도 공부량을 똑같이 하더라도 첫째는 공부를 세밀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남보다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보다 좀 정선된 책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10시간 공부한다면 남보다 해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책을 구입하실 때 이렇게 1000페이지가 넘는다 그러면 정말 좀 그건 부담 가고요. 1000페이지를 우리가 보세요. 내가 하루에 100페이지 보더라도 열흘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한 과목을 봐서 제 경험상 어떤 한 과목을 봐서 열흘씩 공부한다는 것은
열을 넘어가면 사실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강사가 그것을, 1000페이지를 정말 한 3분의 1로 줄여준 정도로, 강사가 정말, 탄탄한 실력이 있거나, 그런 농축 기술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많은 책, 두껍게 쓰는 책을 쓴 사람들은 그런 농축 기술은 없고요. 더 늘리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지양을 하지 않겠냐 생각되고요. 저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피드하고 대신 내용을 좀 충실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현재도 지금 이게 뭐 시중 거 봐서는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지만 사실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도 포인트 되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2페이지 볼까요? 그러면 이제 1항에 자, 집행을 했는데, 그런데, 동산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동산 집행하다 보니까 보석도 나오고, 거기 그림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뭐죠? 그럼 그때 감정 비용이 들어가요. 감정 비용이 150만 원 달라, 200만 원 달라. 그러면 내가, 근데 보니까 또 감정해보니까 또 가짜야. 그러면 이제 그런 감정 비용에 대해서, 그죠? 그런 집행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할 거 아니에요. 내가 1000만 원 받자고 감정비용이 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500만 그 물건을 경매해가지고 1000만 원 받았더라도 먼저 500만 원에 대한 집행비용 빼고 나머지 비용 빼고 받은 게 500만 원이니까 추가로 500만 원을 또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집행을 하다가 변상받지 못한 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보세요. 집행 비용에서 아까 500만 원 못 받았습니다. 그럼 또 그 500만 원 때문에 또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비용 못 받았다고 또 그 비용에 대한 소송을 할 필요 없지만 다만 그때는 집행 비용이라는 신청이라는 간단한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 비용 신청을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확정되면은 그거 가지고 다시 또 집행만 받아서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 집행 절차에서 그 변상받지 못한 비용을 별도의 소송으로 구할 수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죠? 또 하나, 2번. 우리가 집행권원을 지금 이제 채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 그런데 지금 판결문에는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줄 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근데 채권자가 이 물건에 대한 집행하다가 감정비용 같은 거 들어가지고, 지금 2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집행비용 200만 원 하고 판결문에 있는 비용은 1000만 원 아닐까요? 그럼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보통 채무자는 1000만 원만 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1000만 원만 줘도 채무는 완전한 소멸이 아니죠. 집행 비용까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판결문에 표시된 채무가 그렇죠. 1000만 원 갚았는데 집행 비용을 안 갚았다면 그 판결문 가져가서 다시 또 압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 판결문 가지고 집행 비용을 안 갚았다면 그 집행의 전부를 배제할 수 없고요. 200만 원만큼은 우리가 집행을 또 당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부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또 3번 한번 볼까요? 큰 것만. 우리가 부동산 명도. 그런데 집을 비워라. 집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집주인이. 그래서 월세를 갖다가 6개월, 1년 동안 안 내서 집주인이 인부들 데려가지고 비웠습니다. 그러면 그 명도를 할 때 들어가는 집행 비용은 그런데 1000만 원 들었어. 그럼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별도의 그죠? 결정이 없기 때문에 그 집행 비용은 그 명도 소송 판결, 그 명도 소송 판결문 가지고 집행 비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추심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별도로 집행 비용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쭉 가서 자, 5번 보실까요? 5번에 1점 오른쪽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또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가지만 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공탁법을 따로 배우죠. 법무사라든지 사무관시험을 따로 배우기 때문에 이제 문제 안 될 것 같긴 한데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압류하거나
또는 청구를 해가지고 집행을 정지하거나 이게 어떤 소송을 하거나 또 상소를 해가지고 집행을 막으려고 그래.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가압류하거나 어떤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뭐 담보 제공 일정한 담보 제공하면은 나 집행을 정지해 줍니다. 그때 하는 것이 우리가 담보인데요. 그건 담보가 어떤 걸 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담보 제공은 이제 보통 금전 유가증권 돈으로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보증서, 보증보험을 할 수 있거나 또 어떤 경우는 또 돈으로 해야 됩니다. 돈으로.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보증보험이라는 것을 끊게 되는데 이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이제 다번에는 지급보증위탁 체결문서예요. 지급보증위탁 계약 체결문서. 그래서 근데 A라는 사람이 B한테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2억을. 그러면 이때 B가 이 가압류 때문에 보세요. 이 가압류 때문에 B가 가압류가 되면 이 사람이 신용을 훼손되거나 그죠? 어떤 손해배상의 손해를 다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법원에서는 이 가압류 신청할 때 담보 제공 예컨대 뭐 1억이면은 2억이면은 뭐 1,000만 원 공탁하라 또는 1,000만 원은 공탁을 하고 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뭐죠? 이때는 보증보험을 끊어라. 이때 보증보험이 뭐죠? 보증보험이 예컨대 뭐 소유 보증 그러니까 보증보험 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나중에 이 A가 이 가압류한 것이 이것이 이 가압류 때문에 손해가 있다면 나중에 이 보증보험회사에서 물어주겠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은 A가 보증보험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B한테 주는 손해 그죠? 보증이죠. 그래서 그럴 때 이 보증보험회사가 끊어주는 거 우리는 지급보증 위탁 계약 체결문서다. 그래서 그런 한마디로 그 현금이 아니고 이런 보증보험은 보통 아주 얕죠. 그래서 작은 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런 경우에 내는데 이 경우 이제 답은 그렇게 보증보험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거기 밑에 5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보세요. 이것만 보시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그 보증서에 제출한 담보증이 안 된다 해가지고 1, 2, 3, 4, 5인데 자 5번은 우리가 가압류 해방 공탁은요 말 그대로 가압류에 대한 금액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 다 현금 공탁을 해야 됩니다. 자 4번에 우리가 경매가 진행돼서 매각 허가가 됐습니다. 그럼 매각 허가에 대해서 자꾸 이제 항고를 하고 싶으면 그때 허가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락대금의 10% 무려 10%는 예컨대 이게 5천 썼다. 그러면 2,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보증 현금 공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이제 묶으시고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압류 이제 A가 B한테 거의 1년을 걸려서 가압류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이겨가지고 일단 가집행 선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1년 걸려서 했는데 다시 또 이번엔 피고가 다시 또 상소를 해. 그러면 이렇게 또 다시 그러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채권자는요, 돈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집행 판결을 가지고도 피고가 상소를 하면서 할 때는 반드시 집행 정지를 안 해주면 그냥 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집행 선고 판결만 가지고 집행에 들어올 걸 대비해서 피고가 상소하면서 집행정지 정보를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그럼 법원에서 예컨대 그 2억이다. 이제 승算금액이 그러면 2억에 대해서 패소한 사람은 2억 현금 전부를 다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소를 할 때 정지시키려면요, 그 금액 다 내야 됩니다. 부담가죠. 또 그리고 똑같이 두 번째도 청구이소를 할 때도 2억이다. 그러면 그 2억 전부에 대한 그것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그 담보공탁을 2억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소, 청구이소 또 거기에 소명에 가름하는 모치공탁 그다음에 허가에 대한 항고보증, 해방공탁 이렇게 5가지는 반드시 현금
공탁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가 각종 집행법상 보증에 대해서 박스만 보고 제가, 좀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제, 3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입찰할 때, 우리가 이제, 경매 신청해서, 그죠? 배당적으로 정기 정하고, 매학기일에 가서, 매학기일날, 제1차 매학기일날 이건데, 그죠? 입찰, 지금 매수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건데 그 건물이 좋아서 한 50명이 입찰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 A라는 사람이 뭐죠? 그러면 그 50명은 다 똑같이, 50명은 전부 똑같이 매수 신고할 때 보증을 걸어야 되는데 이때 최저가액의 10분의 1만 걸면 됩니다. 1억이면 그러니까 최저가가 1억이다. 그럼 내가 1억 5천 쓰더라도 쓰는 금액은 1억 5천 쓰지만 그 보증 금액은 최저가 1억의 10분의 1이니까 1,000만 원만 걸면 됩니다. 이 1,000만 원이 금전 자격수표 보증보험 이 경우도 보증보험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전 자격수표 보증서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또 경매를 하다 보면요. 나보다 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예컨대 지금 그 집은 2억짜리가 집인데 선순위 채권이 1억 5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임차인이 5천이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경매 신청을 하는데 저당권이 1억 5천이 있고 또 임차인이 5천만 있어. 그러면 나보다 선순위가 2억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매 신청해도 2억짜리 집이니까 선순위 1억 5천하고 5천인 2억을 빼고 남으면요. 빼고 남으면 나한테 경매에서 남을 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매 신청하는 사람이 경매를 내가 비용을 들여서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남을 게 없다. 그러면 그런 건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우리 그 골자예요. 그걸 우리는 거기 2항에 경매 신청해서 남을 가능성 없을 때는 그때는 내가 만약에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그럼 내가 사겠다 차라리 해서 거기에 그 보증을 내고 또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때는 유가증권도 된다는 것인데 금유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금자보에 대해서 이거 금전 유가증권 보증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내가 예컨대 그 아까 최저가에서를 빼주면 그 비용을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항고할 때 보증은 아까 금전 유가증권인데 이때 항고 보증은요. 항고 보증은 아까 최저가가 1억에다 가면 우리가 입찰 보증은 일본에 있는 입찰 보증은 1억에 대한 10%니까 1,000만 원 걸으면 됩니다. 그러나 항고 보증은 뭐야? 항고 보증은 매수 신고 금액 그러니까 1억 5천 썼다 그러면 1억 5천에 10%니까 1,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수 신고 금액이냐 최저가나 그 차이 보시고 끝으로 선박 경매가 가끔 나오는데 선박 경매 취소할 때도 이제 이렇게 금유보 해가지고 이걸 내고서 또 경매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1번, 3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리를 또 뒤에 하겠습니다. 예, 치겠습니다.